네, 김정은이 라오스로 사각 연대를 완성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라오스. 새로운 반서방 축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그 사각 연대가 완성되는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북한 외교관들에게 내려진 극비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박민수입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비엔티안 주재 북한 외교관으로 15년간 근무하며 이 모든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도 그 소환 명단 첫 번째 줄에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29일 오후 6시 23분 비엔티안 북한 대사관 3층 제 집무실에서 라오스 국영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통론 시술리 라오스 국가주석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그 순간이 정말 전율스러웠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라오스 전통차 한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나면서 마치 제 인생도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14년 247일. 제가 정확히 계산한 시간입니다. 2011년 2월 3일 이후 라오스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날 제가 가족과 함께 탈북하기로 최종 결정한 바로 하루 전의 말입니다.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거대한 음모라고. 여러분께 먼저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민수, 42세입니다. 2010년 3월 15일부터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북한 외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3센타이 로드 301번지 반완낙 지구에 위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에서 15년 동안 라오스 북한 관계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라오스어는 물론 태국어와 베트남어까지 구사합니다. 제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내 최영희, 39세, 평양음악대학 성악과 졸업생으로 과거 만수대예술단에서 활동했습니다. 딸 박수진, 17세, 당시 비엔티안 국제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며 IB 과정을 이수하며 이국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통론시술리 라오스 국가주석과는 47차례나 직접 면담했습니다. 라오스 북한 경제협정, 문화교류 협정, 그리고 몇 가지 공개할 수 없는 기밀 협정들의 실무를 15년간 담당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북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일인지를. 그날 저녁 7시 대사관 복도를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복도, 양쪽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들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왜 하필 내일 탈북하기로 한 전날에? 제가 3개월 17일 동안 치밀하게 세운 탈북 계획이 있었습니다. 태국 농카이 국경을 통해 방콕으로, 그리고 한국으로 가는 계획이었죠. 딸 수진이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이 폐쇄적인 체제에서는 수진이가 꿈꾸는 자유로운 삶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실행 전날에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니.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격하게 될 일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전 세계의 운명을 바꿀 만큼 거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철환 대사의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즉시 대사관으로 오게. 평양에서 1급 비밀 지시가 왔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배경이 오싹했습니다. 15년 외교관 생활 중 이렇게 급박한 톤으로 연락받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8시 30분 대사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음벽으로 완전히 차단된, 외부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그 공간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절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김철환 대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10월 10일 열병식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 질서입니까? 4개국 연대,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라오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사를 바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은 정확히 2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9월 24일 화요일 오후 2시 15분 대사관 지하 1층 암호통신실에서였습니다. 콘크리트 두께 50cm의 소음 차단 특수벽으로 둘러싸인 출입통제 레벨 5등급 구역입니다. 저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죠. 평양 외무성 아세아국에서 온 1급 비밀 전문.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암호해독기에서 삐삐삐 소리가 나며 문서가 출력되는 소리. 그리고 그 내용을 본 순간의 전율을 말입니다. 발신, 평양 외무성 아세아국, 수신, 비엔티안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 분류 1급 비밀, 열람 후 24시간 내 소각. 내용 라오스 국가주석 방북 추진건. 10월 첫째 주 실현. 절대기밀. 15년간 북한-라오스 관계를 담당하면서 이런 급작스러운 정상회담 추진은 처음 보았습니다. 라오스는 분명 중국과 1975년부터 혈맹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북한과는 그저 사회주의 국가 간 예의상 관계 유지 수준이었습니다. 연간 교역량도 고작 $500만 정도였죠. 그런데 갑자기 국가주석 방북이라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아내 영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무항 로드에 있는 외교관 아파트 302호. 저희 집 거실에서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메콩강이 보이는 그 공간에서 말입니다. 영희야, 혹시 라오스 외무부 쪽에서 이상한 소문 들은 것 있나? 영희는 라오스 외무부 산하문화원에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최근에 중국 대사관이 갑자기 바빠졌다는 얘기는 들었네.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고위급 인사들이 자주 드나든다고 하더군. 그 순간 뭔가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나흘 후 그 직감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9월 28일 토요일 새벽 3시 47분이었습니다. 김철환 대사 관저에서 모스크바 외교부로부터 직통 암호 전화가 왔습니다. 대사관 옆에 있는 독립 건물, 지하실에 설치된 특수 통신 장비로 받은 전화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철환 대사가 급하게 불러서 갔는데 그 전화 내용을 들은 순간 온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모스크바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입니다. 러시아 측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미트리 아나톨리에비치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님의 평양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출발, 10월 10일 열병식 참석 예정입니다. 그런데 김철환 대사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58세인 김철환 대사는 김정은과 김일성 종합대학 국제관계학과 동기입니다. 1987년 입학해서 함께 공부한 사이입니다. 평소 급한 소식을 들으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손짓을 많이 하는 타입인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화를 받고 보인 미소. 그 미소가 마치 예상했던 소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어로 아주 좋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철환 대사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시작이다. 정말 시작이야. 그때부터 뭔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10월 2일 목요일 오전 11시 32분. 라오스 대통령궁 영빈관 205실에서 만난 분푸어트 캄마비쿤의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레인상 에비뉴, 비엔티안 시내 중심가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 시대 건물에 서였습니다. 분푸어트는 40대 중반의 라오스 관료로 제가 15년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통론 시술릿 주석의 최측근이자 비서실장입니다. 항상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박 참사관님, 분푸어트가 방 안을 한번 둘러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석께서 최종 결정하셨습니다. 10월 5일 오후 3시 30분, 평양행 특별기로 이륙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라오스는 2011년 이후 14년간 공식 국가원수 방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입니까? 분푸어트가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바쁘셔서 리창 총리가 대신 참석합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도 바쁘셔서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단순한 의례 방문이 아닙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10월 10일에 뭔가 특별한 발표가 있는 것입니까? 분푸어트가 주위를 다시 한번 둘러본 후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라오스.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그가 손목시계를 가리켰습니다. 곧 모든 것이 공개될 것입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4개국, 완전히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라오스가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영빈관을 나서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라오스를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일까? 동남아시아에서 라오스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일까? 곧 답을 찾았습니다. 라오스는 메콩강 유역의 핵심 국가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와 모두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에서도 핵심 거점입니다. 만약 이 4개국 연대에 라오스까지 합류한다면 동남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메콩강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뒤바꿀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제 가족의 운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10월 3일 금요일 밤 11시 15분, 저희 집 거실에서 가족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메콩강의 야경이 보이는 그 공간에서 운명을 결정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딸 수진이가 갑자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할게요. 나 이미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탈북할 거라는 거. 17살 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아빠가 밤마다 태국 지도를 보고 있는 거 봤어요. 그리고 엄마와 작은 소리로 한국이라는 단어를 계속 말하는 것도 들었고요. 그리고 수진이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친구들 SNS 보면서 바깥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 알게 됐거든요. 수진이가 보여준 것은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에 있는 또래 친구들의 자유로운 모습들. 대학 캠퍼스에서 토론하고 여행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 있으면 절대 불가능하죠? 아내 영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15년간 여기서 살았는데 정말 떠나야 해요. 수진이가 대학 가려면 아직 1년 남았는데 여기서도 충분히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영희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0월 10일 이후에는 선택권이 없어질 것이다.
사각 연대가 완성되면 모든 외교관이 평양으로 소환될 테니까. 정말입니까?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자유로운 세상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날 밤 세 식구가 메콩강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떠나야 하는 절망감,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제 예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0월 5일 일요일 오후 4시 15분 비엔티안 왓다이 국제공항 VIP 터미널에 서였습니다. 공무상 통론 주석의 출국을 배웅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오스 항공 LG-1편 통론 주석의 평양행 특별기가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라오스군 의장대, 정부 고위 인사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통론 주석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차분한 분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마치 역사적 결단을 내린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특별기가 하늘로 사라지는 것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북한-라오스 관계의 완전한 게임 체인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는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에 긴급 메시지가 왔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10월 10일 준비 완료. 세계사 바뀐다. 단 8글자였지만 그 무게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새벽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0월 6일 월요일 새벽 2시 18분 저희 집 침실에서 평양 본부로부터 1급 긴급 암호 전문을 받았습니다. 침실에 설치된 소형 암호 수신기에서 삐삐삐하는 소리와 함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긴급도 최고급 즉시 확인 및 회신 요구 내용 10월 10일 열병식 4개국 정상급 참석 확정 역사적 선언문 발표 예정 전 외교관 참석 준비 4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라오스 그 순간 온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퍼레이드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국제질서 선언이었습니다. 옆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 영희를 깨웠습니다. 영희야, 일어나봐. 큰일이다. 영희가 잠에서 깨어 메시지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입니까? 그렇다. 그리고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더 구체적인 지시가 올 것이다. 새벽 3시 20분,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수진이 방에서 울고 있는 소리 들었어요. 애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벽이 얇아서 다 들렸나 봐요. 수진이 방으로 가보니 17살 딸이 침대에 앉아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아빠, 우리 정말 평양으로 가야 해요? 그 작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영희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제가 말했습니다. 10월 10일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영희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군사동맹이 선포되면 모든 외교관이 본국 복귀 대상이 됩니다. 예외 없이. 그리고 아마 다시는 해외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아침 7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메콩강이 보이는 거실에서 운명을 결정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나 결정했어요. 탈북하자. 여기 남아있으면 내 꿈은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엄마, 내 친구들 중에 미국 대학 간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가 보내준 사진들 봤는데 거기서는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꿈을 얘기할 수 있대요. 우리가 여기 남아 있으면 절대 그런 삶은 못 살아요. 저는 딸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17살 나이에 이런 결단을 내리다니. 좋다. 그럼 내일 실행한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제 결심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사관 3층 대사실에서 김철환 대사가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모서리 방에 있는 방음, 시설이 완비된 그 방에서 제 인생을 바꿀 말을 들었습니다. 민수야, 10월 10일 역사적 선언 이후 모든 외교관이 15일 이내 평양 복귀한다. 가족 포함, 예외 없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철환 대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10월 15일부터다. 그리고 그가 주위를 둘러본 후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은 정말 영구 복귀다. 해외 순환근무 시스템 완전 폐지된다. 영구 복귀입니까? 그렇다. 사각연대 체제에서는 모든 외교관이 평양에서 직접 통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해외 주재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라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해외 주재 외교관을 통제하려는 완전한 시스템 개편이었습니다. 한번 평양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대사실을 나와서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그날 점심시간 대사관 식당에서 다른 외교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박 참사관, 정말 모든 외교관이 복귀하는 것이 맞습니까? 1등 서기관 이성철이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학교는 모두 평양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오후 6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메콩강을 바라봤습니다. 15년간 매일 보던 그 풍경을 내일이면 마지막일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 저녁 9시 저희 집에서 마지막 가족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영희가 정성껏 준비한 북한식 저녁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잡채. 평양에서 먹던 그 맛을 최대한 재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북한 음식 먹는 것도 내일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한국 가면 더 맛있는 북한 음식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위로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한국에는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북한 음식점들이 많다고 하네. 고향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야. 그날 밤 저녁 식사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15년간 라오스에서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저녁 11시 45분, 저희 가족은 비엔티안 메콩강 두 끼를 걸었습니다. 하응움 로드에서 야간 조명이 어두운 구간으로 갔습니다. 강바람을 맞으며 마지막 산책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 7시에 태국 국경으로 향한다. 제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15년간의 외교관 생활을 끝내고 자유를 선택한다.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가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닐까요? 영희야, 범죄자는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단지 인간다운 삶을 찾아가는 것이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무서워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수진아,
아빠가 15년간 지켜본 이 체제는 너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제가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세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날 밤 메콩강을 바라보며 확신했습니다. 내일이 저희 가족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10월 10일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발표할 내용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만큼 거대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족들이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뀐다. 15년간의 외교관 생활, 안정된 삶, 모든 것을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떠나는 것이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12시 30분, 마지막으로 북한 국가를 불러봤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아침은 빛나라, 이 강산, 은금의 자원도 가득한. 그것이 제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으로서 부른 마지막 애국가였습니다. 10월 8일 수요일 새벽 3시 12분, 저는 혼자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비엔티안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3센타이 로드를 따라 걸으며 15년간 매일 출근했던 그 길을 마지막으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대사관 정문에서 경비병에게 인사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참사관님. 응, 급한 업무가 있어서.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도 모르고 북한 대사관 3층, 제 집무실. 15년간 제가 머물렀던 그 공간에서 마지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상화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개인 금고를 열고 15년간 수집한 극비 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북한 라오스 비밀 경제협정서 47건, 라오스 정치인 매수 관련 장부, 중국 북한 라오스 3강 밀거래 증거자료, 통론 시술릿 주석 개인정보 파일, 하나씩 소각로에 넣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문서들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 김정은의 사각연대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넘어선다. 완전히 새로운 반서방 축이다. 동남아시아까지 끌어들여서 서방 세계를 완전히 포위하려는 것이지. 마지막 문서를 태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비밀과 함께 살 수는 없다. 수진이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 불꽃이 서류들을 삼키는 것을 보면서 마치 제 과거도 함께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15년간의 외교관 생활, 조국에 대한 충성, 모든 것이 제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15년간 차곡차곡 모은 달러 18,347달러. 이 돈을 세 곳에 나누어 숨겼습니다. 허리춤에 12,000달러, 구두 깔창에 4,000달러, 그리고 딸 수진이 백팩에 2,347달러. 혹시라도 검문에 걸려서 일부를 빼앗겨도 나머지는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수진이의 학생증과 여권 사진을 따로 챙겼습니다. 혹시 신분 증명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였습니다. 평양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도 한 장만 보관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버렸습니다. 영희가 마지막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평양냉면이었습니다. 라오스에서 구한 메밀가루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것이 마지막 평양냉면일 수도 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한국 가면 더 맛있는 냉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냉면 한 그릇이 얼마나 짠맛이었는지 모릅니다. 영희의 눈물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수진이는 라오스 친구들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썼니? 가족 여행 간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 연락 안 될 수 있다고. 잘했다. 그럼 이제 정말 출발할 시간이다. 새벽 6시 50분, 집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15년간 살았던 그 집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5년 전 이곳에 왔을 때는 조국의 영광을 위해서였다. 제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딸의 미래와 자유를 위해 조국을 등진다. 오전 7시 15분 달라사우 버스터미널. 비엔티안 시내에서 가장 큰 버스터미널입니다. 평소보다 일찍 가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14번 국제버스 매표소에서 표를 샀습니다. 1인당 8,000킵. 태국 농카이까지 가는 버스였습니다. 어디 가세요? 매표원이 라오스어로 물었습니다. 농카이 관광 갑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매표원이 알아챌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버스에 오르며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관광객이다. 자연스럽게 행동해라. 버스가 출발하며 비엔티안 시내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15년간 살았던 그 도시를 창문 너머로 바라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비엔티안. 고마웠다. 오전 8시 45분, 우정의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메콩강을 가로지르는 그 다리가 북한과 자유세계를 나누는 마지막 경계선이었습니다. 다리를 걸어서 건너야 했습니다. 차량은 따로 검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15분간 걸어서 건너는 동안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손이 너무 떨려요.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북한 국기가 보여요. 정말로 다리 중간 지점에 각국 국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15년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국기를 이제는 피해서 도망치고 있다니. 딸아, 그냥 관광객처럼 행동해라. 웃어봐. 영희가 수진이를 달랬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관이었던 내가 지금은 그 국기를 피해 도망치는 탈북자가 되었구나. 다리를 건너며 라오스 출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라오스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물었습니다. 태국 관광입니다. 3일 정도 머물 예정입니다. 여권 보여주세요. 북한 외교관 여권을 보여주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별다른 의심 없이 출국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오전 9시 42분 드디어 태국 농카이 출입국 관리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태국 당국에 자수하는 것. 실례합니다. 경찰관님, 제가 유창한 영어로 외쳤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온 정치적 망명 신청자들입니다. 태국 국경 경비대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북한입니까? 남한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저희는 정치적 망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도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발 저희가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작은 목소리가 경비대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경비대원이 동료들을 부르더니 저희를 별도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오전 10시 15분 농카이 경찰서 조사실에서 취조를 받았습니다. 왜 북한에서 왔습니까? 태국 경찰이 통역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정치적 망명입니다. 가족의 안전 때문에 탈북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외교관이었습니다. 비엔티안 주재 참사관으로 15년간 근무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로 얘기를 나누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얼마나 있습니까? 18,000달러 정도 있습니다. 벌금이나 체류 비용 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방콕으로 이송해서 정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농카이에서 방콕까지 8시간 이동하는 벤에 탔습니다. 저희 가족 외에도
다른 탈북자 7명이 함께였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52세 김영숙 씨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3년, 라오스에서 6개월 숨어 살았습니다. 브로커한테 $20,000 줬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29세 이철호 씨는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하고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브로커가 $15,000 받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한국 가는데 보통 일공에 1, 4일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저희만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10월 10일 이후에는 더 많은 외교관들이 이런 선택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참사관님, 정말 모든 외교관이 평양으로 소환되는 것이 맞습니까? 김영숙 씨가 물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차 안의 모든 탈북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35세 박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원산에서 수산물 수출 담당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 바이어들이 계속 물어보더군요. 북한에 뭔가 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고. 어떤 큰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중국 상인들 말로는 베이징에서 북한 관련해서 비상회의가 자주 열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각연대.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거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글쎄요. 중국 상인들 말로는 베이징에서 북한 관련해서 비상회의가 자주 열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도 고위급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 안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40대 중반의 탈북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함경남도에서 시장 장사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산 물건 들여오기가 점점 어려워지더군요. 국경 통제가 훨씬 강화됐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부터입니다. 특히 9월 이후로는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각연대 준비 과정에서 북한이 국경 통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탈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오후 8시 30분 방콕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는데 마치 저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10시 45분 드디어 방콕 이민국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IDCI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빌딩 509호실이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40제곱미터 방에 12가족 48명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1일 이식으로 쌀밥과 생선 국물만 나왔습니다. 화장실 2개를 30명이 공용으로 써야 했고 바닥에서 가족끼리 붙어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느낀 것은 자유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는. 첫날 밤 바닥에 누워 있는데 수진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감옥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수진아, 이것은 자유를 위한 마지막 시험이다. 10에 1, 4일만 견디면 우리는 자유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아빠가 약속한다. 수용소 생활 5일째 한국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서 한국행이 확정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나왔습니다. 15년간의 북한 외교관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자유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12일 후
저희 가족은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정말 자유를 찾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편입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영희는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진실을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북한 외교관들이 저희와 같은 선택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10월 10일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발표한 사각 군사동맹, 북한, 중국, 러시아, 라오스의 새로운 연대 체제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 이후 정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의 대규모 본국 소환이 시작됐고, 많은 외교관 가족들이 급하게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저희처럼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며칠 전 소식을 들었는데,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도 2명의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탈북했다고 합니다. 알제리에서도 1명, 베네수엘라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체제에 충성할 것인가, 가족의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사각연대 체제가 완전히 구축되면 탈북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김정은이 발표할 내용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십시오. 동남아시아 진출, 아프리카 확장, 남미 침투. 사각연대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세계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라오스가 합류함으로써 동남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판도가 바뀔 것입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이 모든 국가들이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북한 체제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15년간 북한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은, 이 체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변화가 올 것이고, 그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수진이는 이제 자유롭게 꿈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해서 통일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영희는 탈북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하고요. 저는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 사각 연대의 섬뜩한 진실, 그리고 자유를 향한 이들의 목소리가 더 널리 퍼지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각 연대의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세계가 바뀌고 있습니다.